어머니, 나가세요. 할머니 냄새나서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현관 밖으로 밀쳐냈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은 안방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품속에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막내 며느리의 반지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망해가는 그 작은 가게가 제 복수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숙자, 올해 72살입니다.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죠.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운영했던 그 작은 식당이 입소문을 타면서 건물을 살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양념이 배고 화상 자국이 팔뚝에 남을 만큼 일했어요. 그 고생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2달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내 곁에 남은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송화에 가족들을 소집했어요. 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이었죠. 2 아들과 2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오늘이 제 마지막 시험대가 될 터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한 저는 방 안상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수수한 회색 한복을 입었어요. 눈두덩이 붓기는 빠졌지만 일부러 화장을 연하게 해서 초췌한 기색을 남겨두었죠. 품속에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큰 며느리 미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 전체에 향수 냄새가 번졌어요. 어깨에는 이탈리아 명품 가죽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보석이 박힌 네일아트가 반짝거렸어요. 미라는 인사도 하기 전에 통화부터 이어갔습니다. 네, 사장님. 강남역 근처 그 건물이요. 1층 리모델링하면 카페 넣기 딱 좋겠더라고요. 2층은 네일샵으로 빼면 월세가 꽤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 체온도 식지 않았는데 벌써 제 상가 건물을 자기 것인 양 굴리고 있었어요. 건축업자와 통화하는 척하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는 눈빛이 뻔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늘은 참아야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 했으니까요. 잠시 후 막내 며느리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 들린 가방은 시장에서 10,000원에 산 듯한 청가방이었어요. 미란이 입은 원피스 가격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였습니다. 서윤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그러고는 먼저 제 앞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물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트여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양념 자국이 배어 있었고 관절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겨울 찬물에 설거지를 많이 한 손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손과 똑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왔습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 미란 옆에 앉았고 막내아들은 서윤 곁에 섰어요. 저는 모두가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종업원에게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전복죽, 모듬전, 소갈비찜, 해물탕까지. 제가 평생 손님들에게 대접했던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라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연신 포스기 근처를 힐끗거렸어요. 계산서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는 눈치였습니다. 반면 서윤은 제 반찬 그릇이 비면 조용히 채워주었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 대접이 오늘로 끝날 테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물컵을 집으려다 손을 덜덜 떨어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테이블보 위로 쏟아졌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윤이 황급히 냅킨으로 물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일부러 짜내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몰랐던 일이 있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젓가락질이 멈췄고 큰아들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그게 사채까지 불어났더구나. 건물에 가등기가 걸려 있어. 사채업자들이 내일이라도 들이닥칠 판이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가등기 설정 서류와 빚 독촉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물론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가짜였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옛 단골 손님에게 양식만 받아서 제가 직접 내용을 채워 넣었죠. 법률 용어와 도장이 빼곡히 찍힌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아하게 떡갈비를 썰던 칼질이 딱 멈췄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서류를 훑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급기야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건물은요? 아버님 명의 강남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 팔면 되잖아요. 미란이 교양을 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것 봐라. 가등기가 걸려 있으면 사실상 사채업자거나 마찬가지야. 팔아봤자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나 당장 갈 곳이 없다. 저는 눈물을 쥐어짜며 통곡하는 척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사실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연기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미란의 표정을 살폈어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 미란의 눈치만 살피며 입을 달싹거렸어요. 어머니, 변호사라도 알아봐야. 비겁한 놈.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평생 아내 치맛바람에 휘둘리며 살더니 어미가 빚더미에 앉았다는데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였어요. 미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나갔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는 척하며 뒤따라갔습니다. 품속에는 구형 폴더폰이 들어 있었어요. 녹음 버튼을 꾹 누르고 조용히 화장실 앞에 섰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화장실 칸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나야. 미쳤어. 빚더미래. 건물도 사채업자한테 넘어갔대. 늙은이 치매 온 거 아니야? 당장 요양병원 알아봐야겠어. 아니, 그냥 쫓아내야지. 어떻게 데리고 살아.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꼬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오직 서윤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좁지만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미란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어요. 동서, 거긴 반지하잖아요. 어머니 관절 안 좋으신 거 알잖아요. 일단 오늘은 각자 집으로 가고 내일 다시 의논해요. 사채업자들 들이닥치면 우리 애들 공부 방해돼요. 미라는 계산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가방을 챙겼어요. 큰아들도 아내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결국 밥값 150만 원은 제가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늙은이가 마지막 돈을 털어 자식들 밥을 사는 꼴이었어요. 종업원이 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미라는 대리기사를 불렀다며 벤츠를 타고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큰아들도 아내 차에 올라탔어요. 창문도 내리지 않고 떠나는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서윤이 자꾸 뒤돌아보며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들,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미란이 그토록 탐내던 것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다시 금고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대신 허름한 옷가지 몇 벌과 낡은 보자기 하나만 챙겼어요.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서 너덜너덜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제 식당의 비법이 담긴 노트였어요. 육수 배합 비율부터 양념 숙성 방법까지 제 평생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안의 내용은 온전했어요. 이 노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 불빛 너머 반지하 골목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복수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 가방 하나만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에 한숨도 못 잤어요. 행선지는 반포에 있는 큰아들네 아파트였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죠. 어젯밤 미란이 친정 엄마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늙은이를 쫓아내겠다고 했던 그 독한 말. 과연 정말로 그럴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아파트 로비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어젯밤 잠을 설쳐서인지 눈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늙은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로비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경비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치매 노인이 아닌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5분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화장도 안 한 맨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비싼 실크 잠옷 차림이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요.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반가움은커녕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기 전에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일부러 다리에 힘을 빼고 비틀거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더라.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다. 미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짐 가방을 힐끗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였지만 발로 제 가방을 툭툭 찼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건드리는 것처럼요.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과외 선생님 오는 날이에요. 방이 없어서 모실 공간이 없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30평은 넘어 보이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고급 액자가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듯한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방이 없다니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배달 앱으로 프리미엄 초밥을 시켰어요. 2만 원짜리 스페셜 세트가 2개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아이들 것이었죠. 배달원이 건네준 봉투를 열자 연어와 광어, 새우가 반짝거렸습니다. 미라는 그 초밥을 식탁에 예쁘게 펼쳐놓았어요. 저에게는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위가 안 좋으시잖아요. 죽처럼 드세요. 연어와 광어가 반짝이는 초밥 접시 옆에 놓인 누런 물밥. 같은 식탁에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다니. 저는 굴욕을 삼키며 그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숟가락질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푸대접을 뼈에 새기기 위해서였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나중에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쌀알 하나 남기지 않고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대형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과 긴 전화 통화를 하고 내일 손질을 했습니다.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어요. 가끔 저를 쳐다볼 때면 마치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다 기록될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큰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푸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젖먹이 때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키웠습니다. 아플 때마다 업고 병원을 다녔고 대학 갈 때까지 식당에서 번 돈을 쪼개 과외를 시켰죠. 그 아들이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그 순간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독서실도 못 가고 있잖아. 어머니가 거실 차지하고 계시니까 공부 분위기가 안 잡힌다고.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나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꼴이었습니다. 비겁한 놈. 어미보다 아내가 무서운 거였죠. 가슴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보낸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물밥, 벌레 보는 눈빛, 도망치는 아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나왔어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 찜질방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잠을 못 자요. 할머니 냄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늙은이한테 냄새가 난다니. 저는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갈 데가 없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짐 가방을 번쩍 들어 현관 밖 복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요양병원 수속 밟아드릴게요. 오늘은 나가 계세요. 빚쟁이들 여기 쫓아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철컥 울렸어요. 복도의 센서등마저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말랐습니다. 슬픔 대신 오기가 차올랐어요. 주머니 속 폴더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이 빗소리와 미란의 폭언이 모두 담겨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새벽 2시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찬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회색 한복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처량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택시가 속도를 늦추다가 제 행색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비에 젖어 볼품없는 늙은이를 누가 태우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가 창문 너머로 저를 힐끗 보더니 엑셀을 밟았어요. 비에 젖은 늙은이를 태우고 싶은 기사는 없었죠. 빗속에서 10여 분을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세 번째 택시가 겨우 멈춰섰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을 거예요. 기사는 한숨을 쉬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막내 며느리네 동네에 도착했을 때도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좁아 택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빗물에 젖어 발이 시렸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다니. 혹시 저를 기다린 걸까요? 초인종은 고장 나 있었어요. 녹슨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어요. 낡은 잠옷 차림이었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무언가를 걱정하며 밤을 새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서윤은 우산도 없이 뛰쳐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젖은 제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뜨거웠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추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몸이 덜덜 떨렸어요.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 8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은 낮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배달 포장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윤이 운영하는 분식집 재료들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제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발에 굳은 살을 어루만졌습니다. 갈라진 발 뒤꿈치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님네가 쫓아낸 거예요? 이 비에 어머니를 내보내다니. 아들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나온 거다. 아무 말 마라. 서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가 끓기 시작했어요. 콩나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따끈한 콩나물 국밥이 제 앞에 놓였어요. 멸치 육수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가진 건 없지만 빚쟁이들이 오면 제가 막을게요. 여기서 평생 사셔도 돼요. 서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반포 고급 아파트에서 먹은 물밥보다 이 콩나물 국밥이 1000배는 따뜻했어요. 콩나물 사이로 보이는 밥알이 유난히 하얗게 빛났습니다. 짐 가방 속 깊은 곳에서 너덜너덜한 노트가 손에 잡혔습니다. 30년 맛집 비법이 담긴 노트였어요. 이 노트의 진짜 가치를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내가 밥값은 해야지. 서윤에게 진짜 보물을 물려줄 거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막내네 집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고 습했지만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슬슬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치매 초기 연기부터 시작했어요.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 척했습니다. 미란에게 혹시라도 소문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위장 전술이었죠. 서윤은 반지하 가게에서 배달 전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서윤네 분식이었어요.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조리대와 포장대가 빼곡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 같은 간단한 메뉴들을 만들어 배달 앱으로만 팔고 있었어요. 홀 손님을 받을 공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서윤의 스마트폰을 빌려 배달 앱 리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점이 별 3개 반이었어요. 100개가 넘는 리뷰 중에 부정적인 글이 절반이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떡볶이가 불어서 왔어요. 면이 뭉쳐서 젓가락질이 안 돼요. 다신 안 시켜요. 김밥이 너무 짜요. 밥도 퍽퍽하고 단무지는 시큼해요. 양이 적어요. 가격 대비 별로. 서비스도 없고요. 저는 리뷰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앞치마 끝을 꼬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책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육수를 한 모금 떠서 맛을 보았어요. 혀끝에 닿는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설탕만 잔뜩 넣은 맹탕이었어요. 고추장 맛만 나고 깊은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육수를 끓여온 제 혀가 단번에 알아챘어요. 저는 그 육수를 통째로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배수구로 쏟아져 내려갔어요. 서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30분 동안 끓인 건데. 이걸 돈 받고 파냐? 돼지 꿀꿀이 죽이지. 내가 치매라도 맛은 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변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료비가 없어서 싼 거 썼어요. 좋은 재료 쓰면 남는 게 없거든요. 배달 수수료에 포장비에 인건비까지 빼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난의 악순환이었어요. 싼 재료를 쓰니까 맛이 없고 맛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오고
손님이 안 오니까 더 싼 재료를 쓰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속옷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현금 뭉치를 꺼냈어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0장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빚더미라면서요.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저는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내수에 맞추려고 평생 숨겨둔 돈이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거야. 죽은 사람 옷보다 산 사람 입이 먼저지. 서윤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못 받아요. 수에 맞추셔야죠. 울지 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재료 사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날부터 저의 스파르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했던 맛집의 비법을 하나씩 전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너덜너덜한 레시피 노트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말로만 지시했습니다. 무는 가을 무를 써야 단맛이 난다. 여름 무는 맵기만 하고 싱거워. 배추도 마찬가지야. 팥뿌리는 버리지 말고 불에 구워서 육수에 넣어라. 단맛이 확 올라온다. 양파도 반으로 쪼개서 같이 넣고 고춧가루는 국산 태양초로 써라. 중국산은 색깔만 빨갛지 향이 없어. 매운맛도 얄팍하고. 서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치매 초기인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해보니 결과가 달랐어요. 육수가 깊어지고 떡볶이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옆에서 팔을 다듬는 척하며 서윤의 손놀림을 감시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어요. 김밥 재료 써는 것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당근은 너무 두껍고 단무지는 너무 얇았어요. 칼을 그렇게 쥐면 손가락 다친다. 손가락을 구부려서 관절로 칼등을 받쳐라. 칼날이 관절을 넘지 못하게. 저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반복했던 동작이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어요. 통통통통. 당근이 균일한 두께로 썰려나갔습니다. 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배달 리뷰 이벤트용으로 서비스 튀김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주문 금액 15,000원 이상이면 튀김새 조각을 서비스로 넣어주는 거였어요. 저는 직접 튀김을 튀겼습니다. 기름 온도를 손바닥으로 감지했어요. 기름 위로 손을 가져가면 열기가 피부에 닿거든요. 170도쯤 되면 튀기기 딱 좋습니다. 어머니, 손 안 뜨거우세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하다 보면 손이 온도계가 된다. 너도 10년만 하면 알게 돼. 고구마 튀김, 김말이 튀김, 야채 튀김을 바삭하게 튀겨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튀김들이 채반 위에 쌓였어요. 기름기가 쏙 빠져서 바삭바삭했습니다. 서윤이 하나 집어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요? 기름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 너무 낮으면 기름을 먹어서 눅눅해지고. 그리고 튀김옷에 얼음물을 넣어야 해. 차가운 반죽이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바삭해지거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배달앱 리뷰에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바뀌었나요? 떡볶이 미쳤어요. 완전 맛집이에요. 할머니 손맛이 나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단골됩니다. 서비스 튀김이 메인보다 맛있어요. 이건 돈 받고 팔아야 해요. 평점이 별 3개 반에서 별 4개 반으로 올랐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의 말림음이 1분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그 소리가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기뻤는데 나중에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와 서윤은 땀범벅이 되어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어깨가 부딪히고 팔이 스쳤어요. 화구 앞은 뜨거워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는 서윤의 칼질 자세를 교정해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어났어요. 손목 각도를 잡아주고 허리 자세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내 며느리의 등이 참 넓고 든든했어요. 힘든 살림에도 굽히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미랑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루는 주문이 너무 밀려서 밤 11시가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보내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서윤이 지친 몸을 끌고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 넘었어요. 예전에는 10만 원도 안 됐는데.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뿌듯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진상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이 험악했어요. 배달 포장 봉투를 들고 카운터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머리카락 나왔어. 환불해. 남자가 봉투를 카운터에 내던졌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튀었어요. 서윤이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확인해 볼게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떡볶이 위에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올려져 있었어요. 서윤이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환불하고 사과해. 아니면 인터넷에 다 올린다. 벌레 나왔다고 할 수도 있어.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햇빛에 비춰보니 염색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염색한 갈색인데 우리 며느리는 검은 머리고 나는 흰머리다. 어디서 수작질이야? 저는 천장 구석에 달린 까만 물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CCTV 안 보여? 다 찍혔어. 경찰 부를까?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사실 그건 가짜 모형이었어요. 이전 가게 주인이 달아놓고 간 빈 껍데기였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장식품에 불과했죠. 하지만 남자는 그걸 몰랐어요. 얼굴이 굳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투덜거리며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서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서윤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에게 내 유산을 물려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미란처럼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일군 것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윤의 스마트폰을 빌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진짜 초소형 CCTV를 주문했어요. 3만 원짜리 무선 카메라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미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분명히 무슨 짓을 꾸밀 거였습니다. 매출 정산을 하는 밤이었습니다. 서윤이 수익금을 봉투에 담아 제게 내밀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용돈 하세요. 이건 어머니 몫이에요. 저는 그 돈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더 좋은 쌀을 써라. 손님 입은 귀신이야. 싼 쌀 쓰면 바로 티난다. 밥맛이 떨어지면 김밥 맛도 떨어지거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폴더폰을 확인했어요. 미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죠? 빚쟁이 안 왔어요? 걱정돼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마음은 뻔했어요. 혹시 재산이 남아있는지 떠보는 거였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아직은 살아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이제 곧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기다려라, 미란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네 분식은 이제 관악구 떡볶이 배달 랭킹 1위에 올랐어요. 배달앱 첫 화면에 추천 맛집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500개를 넘겼고 평점은 별 4개 반을 유지했어요.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반지하 10평짜리 작은 가게치고는 대단한 성과였어요.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만 해도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리뷰에는 악플만 달렸고 서유는 밤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30년 노하우가 빛을 발한 거였어요. 물론 서윤의 노력도 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배달을 돌렸어요. 젊은 몸도 힘든 일정이었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먹방을 찍겠다며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맛있다. 대박이다. 숨은 맛집이다. 이런 곳이 있었냐며 난리였습니다. 서유는 좋아했지만 저는 극도로 조심했어요. 방송에 제 얼굴이 나가면 안 됐거든요. 미란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버가 올 때마다 주방 구석에 숨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쪼그리고 앉아 벽만 바라보았어요. 치매 연기를 하며 멍하니 있는 척했습니다. 가끔 팔을 다듬는 신용만 했어요. 유튜버들은 저를 그냥 가게에서 심부름하는 노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쪽을 향하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느 날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떡볶이 레시피를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본사 직원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 레시피를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싶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드릴 수 있어요.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서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헐값에 넘길 수 없어. 이 레시피는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 조급해하지 마라. 서유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제 말을 따랐습니다. 본사 직원에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직원은 아쉬워하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직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더 큰 판을 벌여야 해. 며칠 전 주문한 초소형 CCTV가 배송되었습니다. 작은 박스 안에 동전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검은색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무선이라 설치가 간편했어요. 충전만 해두면 며칠은 거뜬히 작동했습니다. 저는 서윤이 배달 나간 틈을 타서 가게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주방 구석 선반 위, 포장대 위쪽 벽, 현금 서랍이 보이는 천장 구석. 사각지대가 없도록 3군데에 숨겨두었습니다. 검은 카메라가 검은 벽에 붙어 있으니 웬만해선 알아채기 어려웠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서윤에게 앱 사용법을 배워서 제 폴더폰 대신 서윤의 예전 스마트폰을 물려받았어요. 화면이 작아서 눈이 침침했지만 영상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밤에 불을 꺼도 적외선으로 촬영이 되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점심 배달이 끝나고 잠깐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에 쓸 채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물을 깍둑 썰기하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낯익은 차가 섰어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선팅이 짙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번호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주방 구석으로 갔어요. 쪼그리고 앉아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치매 연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침까지 살짝 흘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마치 자기 가게를 둘러보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어머, 동서. 오랜만이네. 미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독이 든 꿀 같았어요. 서윤이 놀라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 듣고 왔지. 동네에서 난리더라. 관악구 1위 맛집이라면서 유튜브에도 나왔다며? 미란의 눈이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포스기를 힐끗 보더니 배달 주문서가 쌓인 것을 확인했어요. 벽에 붙은 배달앱 랭킹 스티커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반짝거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시는 거 맞지? 미란이 주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에 초점을 풀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소일거리로 파만 다듬으셔요. 심심해하셔서 가게에 나오시는 거예요. 서윤이 둘러댔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미란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정작 저한테는 냄새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 냄새나. 진짜 노망나셨네. 내가 요양원 보내라고 했잖아. 이런 데서 굴리지 말고. 고집은. 미란이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길가의 쓰레기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연기를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두었어요. 미란이 다시 포스기 쪽으로 갔습니다. 서윤이 말리려 했지만 미란은 뻔뻔하게 주문 내역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매출을 살폈습니다. 하루 매출이 수십만 원씩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표정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동서, 이 가게 보증금 사실 어머니 돈이지? 아버님 빚쟁이들이 알면 이 가게 압류 들어와. 내가 관리해 줄게. 수익금 일부를 나한테 보내. 장남 며느리인 내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 그래야 가게 지킨다. 미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가게는 제 명의고 어머니 돈은 1원도 안 들어갔어요.
보증금도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예요. 형님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서윤이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내가 키운 며느리가 맞았어요. 두고 봐. 빚쟁이들한테 여기 주소 알려줄 수도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미란이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거렸어요. 벤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눈빛이 달라진 저를 보고 서윤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품속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이 빨갛게 켜져 있었어요. 전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준비해야 해. 어머니, 정신 멀쩡하세요? 저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난 미치지 않았어. 널 지키려고 미친 척한 거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천장 구석에 CCTV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작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입을 벌렸어요. 이건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미란이 올 줄 알았다. 전혀는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야.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증거를 모아둬야 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습니다. 방금 미란이 가게에서 협박하던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영상 속 미란이 포스기를 뒤지고 서윤을 협박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서윤이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걸 다 찍어두신 거예요? 그래. 이게 나중에 증거가 될 거다. 미란이 뭘 해도 다 기록해둬야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쩔쩔매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동지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좁은 방에 둘러앉아 미란의 공격에 대비한 작전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당부했어요. 앞으로 미란이 뭘 해도 절대 쫄지 마라. 전화가 오면 녹음하고 찾아오면 영상 찍어둬. 전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거야. 우리는 증거만 모으면 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미란이 무슨 수를 쓸지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 거였어요. 미란이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어요. 배달 주문은 꾸준히 들어왔고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리뷰 평점도 별 5개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미란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거든요. 조용한 날이 계속될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주문이 폭주하는 시간대였어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바쁜 때였습니다. 저와 서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볶고 있었어요. 화구 4개가 전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배달의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딩동.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삭발한 머리에 귀에는 굵은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 장숙자 씨 있지? 빚 받으러 왔어. 제일 덩치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가게 안에 있던 배달 기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방 구석으로 숨었어요. 치매 연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입을 살짝 벌렸어요. 눈에 초점을 풀고 침을 살짝 흘렸습니다. 손은 앞치마 주머니 속 폴더폰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어요. 여기 어머니 안 계세요. 찾아오신 곳이 잘못됐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의뢰인이 확실히 여기 있다고 했어. 장숙자 씨한테 받을 돈이 3억이야. 3억? 남자가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억이라니.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만든 가짜 서류에는 그런 액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이 지어낸 거였죠. 가짜 채권자를 고용해서 보낸 게 분명했어요. 의뢰인이라는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자들이 가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어슬렁거렸어요. 한 남자가 포장대 위의 음식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막 포장한 떡볶이 세트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붉은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김밥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수십 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서윤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서윤의 손목을 잡았어요. 굵은 손이 가느다란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경찰? 우리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원이야. 빚 받으러 온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누런 이빨이 드러났어요. 서윤이 손목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윤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뛰쳐나가서 저놈들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CCTV가 모든 걸 찍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이 나중에 증거가 될 거였어요. 돈 없으면 가게라도 넘겨. 여기 요즘 잘 된다며? 권리금 받아서 갚아. 남자가 포스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찍힌 매출 숫자를 보며 눈을 빛냈어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 명의예요. 시어머니 빚하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압류 못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목이 잡힌 채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시어머니 데려와. 본인한테 직접 받을게. 남자가 주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더 멍하게 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았어요. 야, 할머니. 장숙자 맞지? 빚 갚아? 3억 어디 있어?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치매 연기를 이어갔어요. 뭐야, 진짜 치매야? 이런 걸 어떻게 해? 돈 있는 데가 없잖아. 남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가게 안을 더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엎어 국물을 쏟고 냉장고 문을 열어
식재료를 바닥에 던졌어요. 달걀판이 깨지며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간판을 발로 차서 글씨가 벗겨졌어요. 서윤이 울면서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더 난리를 피웠어요. 15분 동안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든 후에야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마디 던졌어요. 다음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또 온다. 그때는 가게 문 아예 못 열게 해줄게. 각오해.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는 떡볶이 국물과 김밥 속재료, 깨진 달걀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찬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어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이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기를 끝내고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다 찍혔어. 저것들 협박죄에 재물손괴죄에 줄줄이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이 세 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남자들의 얼굴, 손목을 잡는 장면, 폭언, 기물 파손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진짜 채권자예요? 아니야. 미란이 보낸 가짜들이야. 진짜 사채업자가 의뢰인이라는 말을 할 리 없어. 미란이 돈 주고 고용한 건달들이야. 저는 서랍에서 너덜너덜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맛집 비법이 담긴 노트였어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안의 내용은 온전했습니다. 제 손때가 묻어있는 노트였어요. 서윤아, 이거 너한테 준다. 서윤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 평생이 담긴 노트야. 30년 동안 식당하면서 쌓은 모든 비법이 여기 있어. 육수 배합 비율, 양념 숙성 방법, 재료 손질법까지 다 적어놨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 서윤이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제가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칼질 각도, 불 조절 타이밍 같은 것들이었어요. 서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정해. 넌 자격이 있어. 미란 같은 년은 자격이 없고, 넌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착한 아이야. 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 노트 가지고 프랜차이즈 계약 다시 해라. 1억이 아니라 3억 받아. 이 레시피는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아니, 그 이상이야.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넌 이미 할 줄 알아. 한 달 동안 내가 다 가르쳤잖아. 이제 내 발로 서야 해. 저는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키운 며느리가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식당 운영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단골 손님이었는데 법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녹화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내며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박죄, 재물손괴죄 성립합니다. 배후 조종한 사람도 추적하면 공갈미수로 갈 수 있어요. 증거가 완벽하네요.
얼굴도 다 나오고 목소리도 선명하고 고소는 아직 하지 마세요. 증거만 더 모을게요. 더 큰 판을 벌일 거예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인지 짐작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거렸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속은 뜨거웠습니다. 미란아, 내가 판을 키웠으니 나도 판을 키우마. 가짜 채권자를 보내서 가게를 망치려 했지? 그 증거 다 모았다.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더하든 다 기록할 거야. 그리고 증거가 충분히 쌓이면 그때 한꺼번에 몰아치겠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싶다고 했어요. 본사 담당자가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저번에 거절하셨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레시피 전수료를 3억으로 올려주세요. 담당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미팅을 잡자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본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윤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당당하게 가서 3억 받아와. 겁먹지 마. 넌 할 수 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는 너덜너덜한 노트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 노트가 서윤의 미래를 바꿀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월요일 오후 2시 서윤이 프랜차이즈 본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너덜너덜한 노트를 들었어요. 저는 가게에 남아 배달 주문을 처리하며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서윤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본사 회의실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평생 주방에서만 일한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믿어야 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가르친 며느리니까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배달 주문을 처리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쳐다보았어요. 1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5시가 넘어서야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계약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에? 3억이요. 3억? 계약금 5천만 원은 이번 주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가맹점 10곳 오픈할 때마다 분할로 받기로 했어요. 본사에서 레시피가 너무 좋다고 전국 체인으로 키우고 싶대요. 연 매출 1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쌓아온 제 노하우가 3억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콧등이 시큰거렸습니다. 잘했다, 서윤아. 내가 해낸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뭘 했겠어요. 본사 사람들이 레시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체계적인 비법서는 처음 본다고요. 서윤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평생 주방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계약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식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시피 사용권 양도 계약서, 계약금 5천만 원, 로열티 매출의 3%. 저는 그 계약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제 며느리가 사업가가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함께였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가요. 반지하는 습해서 관절에 안 좋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할 일이 남았어.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3억이라는 돈 냄새를 맡으면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어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반포 아파트에서 새벽에 쫓겨난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2달 만에 전화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이요. 누구라고? 저는 멍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민수예요. 큰아들이요. 민수가 누구야? 우리 집에 민수라는 애가 있었나?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짜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막내네가 프랜차이즈 계약했다면서요? 3억 받았다고요? 역시 미란이 알아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여자는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았어요. 프랜차이즈 업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서윤을 미행한 건지. 뭔 소리야? 나는 몰라.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는 최대한 정신없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어머니 레시피로 번 거잖아요. 어머니 재산이에요. 유산으로 나눠야죠. 장남인 저도 몫이 있어요. 반은 제 거예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걱정하는 척하던 말투가 사라지고 노골적인 욕심이 드러났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미란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 어미의 그 며느리라더니 내 아들까지 똑같이 만들어놨구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머리가 아파.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폴더폰의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장남도 몫이 있다는 말, 유산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 또 하나의 증거가 쌓인 거였어요. 이틀 후 미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미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꽤 큰 로펌인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미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당당했어요. 동서, 오랜만이네. 미란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축하하러 왔지. 3억짜리 계약했다며? 대단하네. 반지하에서 3억이라니. 미란의 말투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녀가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계약 무효야. 이분이 설명해 줄 거야.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어요. 유산 상속 가처분 신청서.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런 수를 쓸 줄은 예상 못했어요. 장숙자 씨의 레시피는 고인의 유산에 해당합니다. 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만든 레시피이므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레시피로 체결한 계약의 수익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변호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한 서류를 서윤 앞에 내밀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형님,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유산하고 상관없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줬다고? 어머니 치매잖아. 치매 환자가 한 증여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니까. 병원 진단서 떼면 무효 선언 가능해. 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게다가 어머니 재산은 빚쟁이들한테 다 넘어갔잖아. 그 빚 갚으려면 이 계약금도 압류해야 해. 미란이 승리에 도취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덫이었어요. 재침의 연기와 가짜 빚 서류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서윤 앞에 내밀었어요. 일주일 안에 답변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계약금 전액을 상속 재산으로 환수할 겁니다. 미란과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3억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멍하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연기를 멈추고 서윤의 어깨를 잡았어요. 울지 마라. 아직 안 끝났어. 서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전현이 함정을 팠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전현이 함정에 빠진 거야. 내가 다 계획한 거라고. 저는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이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미란이 처음 가게에 와서 협박한 녹음, 가짜 채권자들이 난동 피운 CCTV 영상, 큰아들이 전화해서 유산 나눠달라고 한 통화 녹음, 그리고 오늘 미란이 변호사 데리고 와서 한 말까지. 전부 증거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이걸 다 모으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49제 날 밥 먹을 때부터 녹음했어. 미란이 화장실에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한 것도 다 녹음돼 있어. 늙은이 요양원 보내라고 한 거 기억나지?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 법원에서 정신감정 받으면 멀쩡하다는 결과 나와. 그러면 미란이 주장하는 치매 환자 증여 무효는 성립 안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 가짜 빚은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다 계획이야. 빚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면 돼. 내가 만든 서류니까 내가 가짜라고 하면 끝이야. 그리고 미란이 그 가짜 빚을 이용해서 가짜 채권자까지 보냈잖아. 그게 사기죄, 협박죄, 공갈미수야. 줄줄이 범죄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열었습니다. 가짜 채권자들이 가게를 망친 영상을 틀었어요. 서윤이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 얼굴 다 나왔네요. 그래.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잡혀. 그리고 누가 시켰는지 실토할 거야. 미란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선생님, 저예요. 상황이 급해졌어요. 상대방이 유산상속 가처분 신청을 걸어왔어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다 모으셨어요? 네. 녹음 파일 20개, CCTV 영상 3개, 문자 내역까지 전부 있어요. 충분합니다. 맞소송 준비하죠. 협박, 공갈미수, 재물손괴, 명예훼손까지 전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 아니라는 정신감정서 받아두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해. 정신감정 받고 증거 정리하고 맞소송 준비하면 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보자, 미란아. 내가 판을 벌였으니 내가 끝을 내줄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 테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에 섰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긴 복도에는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위해 2달을 준비했으니까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란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 20개, CCTV 영상 3개, 경찰 조서, 정신감 정서까지 완벽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서윤이 제 옆에 섰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걱정 마라. 오늘로 끝이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태극기와 법원 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었어요. 한쪽에는 미란과 큰아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습니다.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세요? 미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옆에 섰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양측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조정 안건은 고 장철수 씨의 유산 상속에 관한 분쟁입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미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피신청인 장숙자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며느리 이서윤 씨에게 레시피를 증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레시피는 고인과 함께 만든 공동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멍하던 눈빛을 거두고 또렷하게 조정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위원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사흘 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였어요. 인지기능 정상, 치매 징후 없음. 담당 의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분명히 치매였잖아. 말도 못 알아듣고 멍하니 있었잖아.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신청인 측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 누가 진짜 저를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정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 못한 전개였던 거죠. 그리고 위원님, 신청인 최미란 씨가 저에게 한 행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조정위원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에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재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49제 날 화장실에서 미란이 친정 엄마에게 전화한 녹음이었어요. 엄마 나야. 미쳤어. 빚더미래. 늙은이 치매 온 거 아니야? 당장 요양병원 알아봐야겠어. 아니, 그냥 쫓아내야지. 어떻게 데리고 살아? 미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2시에 저를 쫓아낸 날의 녹음이었어요. 비 오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어머니, 찜질방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잠을 못 자요. 내일 요양병원 수속 밟아드릴게요. 비 오는 소리와 함께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도어록 잠기는 소리까지. 조정위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경 너머로 미란을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세 번째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가짜 채권자들이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음식을 바닥에 쏟고 서윤의 손목을 잡고 협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비명소리도 들렸어요. 저 사람들은 미란 씨가 고용한 건달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란 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협박 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란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네 번째 파일은 미란이 처음 가게에 와서 수익금을 요구한 녹음이었습니다. 동서, 이 가게 보증금 사실 어머니 돈이지? 수익금 일부를 나한테 보내. 안 그러면 빚쟁이들한테 주소 알려줄 수도 있어. 미란의 협박 목소리가 조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해서 유산을 요구한 통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그 돈 어머니 레시피로 번 거잖아요. 유산으로 나눠야죠. 장남인 저도 몫이 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미란이 시킨 대로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청인 최미란 씨,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로 못 써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의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란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파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빚은 없어요. 단 1원도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며느리들을 시험한 겁니다. 누가 진짜 저를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제 명의의 강남 상가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가 100억 원이 넘어요. 조정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숨이 막힌 듯 헉헉거렸어요. 100억? 뭐라고요? 빚더미라며, 건물 압류됐다며. 미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2달 동안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란아, 내가 노린 건 처음부터 내 재산이었지. 시어머니가 빚더미에 앉았다니까 쫓아냈잖아. 새벽 2시에 비 오는데 내보냈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근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노린 그 재산은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어. 단일원도. 미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본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합니다. 신청인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에 대한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됩니다. 별도의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란을 내려다보았어요. 2달 전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벌레 보듯 하던 눈빛, 냄새난다고 하던 그 입.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였어요. 뿌린 대로 걷었다, 미란아. 내가 나한테 한 대로 돌려받은 거야. 미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미 앞에서 아내 편을 들었던 그 비겁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잡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했어요. 2달 동안의 싸움이 끝난 거였습니다. 새벽에 비 맞으며 택시를 잡던 그날, 반지하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던 그날, 가짜 채권자들에게 가게가 망가지던 그날, 모든 서름이 오늘 풀린 거였어요. 서윤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어머니,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끝났어. 이제 우리만 남았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남긴 재산, 제대로 된 사람에게 물려줄게요. 욕심 많은 며느리 말고 마음 따뜻한 며느리에게요. 걱정 마세요, 여보. 법원을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49제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새벽 2시에 비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네요. 미라는 협박죄와 재물손괴 교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짜 채권자들이 모든 걸 자백했거든요. 200만 원 받고 협박하러 갔다고, 미란이 시켰다고, 가게 부수라고 했다고. 3명 모두 같은 진술을 했어요. 미란의 변호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20개, CCTV 영상 3개, 경찰 조서까지.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결국 미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거였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미란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벌벌 떨리는 입술, 멍하니 뜬 눈.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검은색 벤츠는 다 팔아야 했어요.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마련하느라요. 반포 아파트도 전세로 내려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넓은 거실에서 저한테 물밥을 주던 여자가 이제는 투룸 아파트에 산대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였습니다. 큰아들은 미란과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이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미란이 제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저를 쫓아낼 때도 알고 있었지만 나서지 못했다고요. 안방에 숨어서 다 듣고 있었대요. 비겁한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큰아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워해봤자 제 마음만 상하니까요.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만 아프게 하는 거였어요. 큰아들이 찾아온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반지하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거리더라고요. 저는 주방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는 모른 척하고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내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비겁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콧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어요. 내가 낳아서 전 물리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업고 병원을 다녔던 아이였어요. 열이 올라 헛소리할 때 밤새 이마를 닦아줬던 아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비겁한 어른이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일어나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었습니다. 50이 넘은 어른이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어요. 용서는 안 해. 하지만 원망도 안 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다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내 판단으로 살아. 그게 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저는 다시 팔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서윤네 분식은 프랜차이즈 1호점이 되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에 첫 번째 가맹점이 열렸어요. 50평짜리 깔끔한 매장이었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에 나무 테이블, 벽에는 제가 요리하는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개업식 날, 저와 서윤은 나란히 가게 앞에 섰습니다. 빨간 현수막에는 할매네 떡볶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였어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풍선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반지하에서 적자 내고 있었을 거예요.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3개월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손이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저는 그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내가 한 거야. 난 레시피만 줬을 뿐이야. 내가 밤잠 안 자고 뛴 거잖아. 본사 미팅도 내가 했고, 인테리어도 내가 골랐잖아. 개업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무료 시식회를 열었거든요. 줄이 매장 밖까지 늘어섰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떡볶이 1000인분을 준비했는데 2시간 만에 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다. 옛날 맛이 난다. 어릴 때 먹던 분식집 맛이다. 추억의 맛이야. 할머니 손맛이 느껴진다. 이런 맛 오랜만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파를 썰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윤을 공증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가 있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든 서류였습니다. 서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어머니, 여긴 왜 온 거예요? 무슨 서류예요? 앉아라. 사인할 거 있어. 공증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여계약서였어요. 강남 상가 건물 지분 50%를 서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가로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50억이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안 돼요. 이건 너무 커요. 저는 그냥 어머니 며느리예요. 막내 며느리일 뿐이에요.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저 돈 욕심 없어요.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아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아, 들어라. 내가 새벽 2시에 비 맞으며 쫓겨났을 때 내가 뛰쳐나와서 안아줬잖아.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면서 젖은 내 몸을 꼭 안아줬잖아. 물밥 먹고 있을 때 콩나물 국밥 끓여줬잖아. 가게 망가졌을 때 같이 울어줬잖아. 그게 다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거야. 50억으로도 부족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난 이제 72이야. 언제 갈지 몰라. 내가 죽고 나서 또 싸움 붙으면 안 되잖아. 미란 같은 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거야. 내가 받아. 이건 명령이야. 서윤이 결국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서윤은 50억 원의 자산가가 된 거였어요. 나머지 50%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이름은 철수장학재단으로 지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남편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어릴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항상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남편의 유언을 이제야 지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10명을 선발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남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분홍빛 꽃잎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윤과 나란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반지하가 아니라
양지바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가족과 함께요. 20평짜리 아파트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로 쏟아졌어요. 곰팡이 냄새 대신 꽃향기가 났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행복해. 이제야 행복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미라는 욕심을 뿌렸고 망신을 거뒀어요. 서윤은 정성을 뿌렸고 복을 거뒀습니다. 저는 30년의 땀을 뿌렸고 따뜻한 노을을 거뒀어요.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어요. 온 세상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삼겹살을 굽고 있을 거였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보,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재산 좋은 데 썼어요. 걱정 마세요. 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만나면 자랑할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